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44회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기출문제 해설을 맡게 된 강사 이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공부하기 너무 힘드셨을 걸로 압니다. 저도 이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준비하기 참 까다로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전에 비해서 하위 법령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면요.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종 나오는 문제고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좀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띄네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부분은 맞고요. 대한민국 내에서 영위. 이 부분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외국보험회사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어법에서 말하는 보험회사의 차이점은 먼저 외국보험회사는 지문에 있는 것처럼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허가된 회사고요. 영업 장소는 외국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아닌 거죠. 반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에서 설립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 보험회사는 역시 보험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 업법에 의해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신용공여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죠. 유가증권의 매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예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아닌 건 외국보험회사밖에 없겠죠.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맞는 말이고요. 외국보험회사와 선박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는 보험 종목,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기 전에 지속시키는 경우, 이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가나 다라 모두 맞으니까 4번이 될 거고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는 보험 종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그다음에 선박보험, 그다음에 장기상해보험, 그다음에 재보험, 세 군데 이상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그리고 만기가 되기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을 지속할 때, 이렇게 하고, 하나 또 있죠. 취급하지 않는 보험일 경우에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허가 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보험업의 허가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재산보험업에는 딱 세 가지가 있죠. 상해, 질병, 간병보험. 그러면 상해, 질병, 간병보험. 나, 다, 마. 3번이 되겠네요. 좀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틀린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나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네, 보험업을 처음 허가받을 때는 정관, 그 다음에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경영하려는 보험 종목별 사업방법서, 그리고 보험약관 모두 다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종목을 취급할 때, 종목을 추가할 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정관은 어떤 회사의 내부 규율을 규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종목만을 추가할 때는 추가하지 않아도 되죠. 보험업의 예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비 허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허가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미리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예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 허가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는 예비 허가를 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비 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 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필요적 허가라고 해서 예비 허가에서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조건을 다 이행했다면 본 허가 때는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 3개월이 예비 허가 중에 금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개월의 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좀 더 하위 법령이라 아마 그거랑 좀 더 깊이 공부하셨다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보험업의 허가 시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300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목별로 보험 자본금의 액수를 달리해서 할 수 있는데요. 재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 그 다음에 해상보험, 간병보험, 질병보험,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그 다음에 외국보험이 있죠. 이 보험별로 여기는 300억, 200억, 150억, 100억, 50억, 30억. 기금의 크기를 달리해서 업종별로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200억 맞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 200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 100억 맞고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 책임보험도 똑같이 100억인데 50억으로 반으로 줄여 있네요.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경영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겸용이 허용되는 보험 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겸용이고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죠. 이거는 보험업법 제10조의 보험업 경영의 제한이라는 조항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양쪽 생명과 손해를 겸용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장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의 재보험, 그 다음에 재산보험의 재보험. 그러면 손해보험의 재보험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겠죠. 재보험은 원래 손해보험이니까 이거는 겸용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 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연금보험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산보험업에 특약으로 붙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죠. 질병, 사망, 특약을 붙일 수 있고요. 이 보험은 다 겸용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80세 이하, 그 다음에 보험금이 2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보험료 총 납입액이 만기 환급금이 보다 반대로 썼네요. 저축성 보험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겸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전형적인 손해보험이고요. 이 경우에는 겸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맞으니까 4번이 되겠네요. 8번 문제를 보면요. 보험회사는 경영 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 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 신고 후에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업무에 해당하는 것.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기엔 너무 많아서 지문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라고 쓰이는 부분들은 다 되고요. 앞에 뭐가 붙든 간에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본인의 신용정보 관련 가능한 업무고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이 부분은 할 수 없죠. 이건 업종을 좀 구분하기 위한 거고요. 은행에서 보험을 팔 수 없는 것처럼 방카슈랑스라는 걸 하고 있지만 보험에서는 은행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 나, 다, 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그냥 한번 볼까요?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안 되겠죠? 그냥 한번 찍어봐도 안 될 것 같죠?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다 아닌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보험업법 제11조 2에 나와 있는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를 하려면 그 일을 개시하기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먼저 신고해야 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가로 채우기 문제인데요. 평소에 법조문을 좀 꼼꼼히 보셨다면 바로 답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부분은 자본 감소, 그 다음에 조직 변경, 보험계약자 총회, 그리고 조직 변경의 결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험회사인 주식회사가 자본 감소를 결의하면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 여부와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하고요.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인적회사인 상호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어떤 총회에 가름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 총회라고 하죠. 이 총회를 가름하는 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고요.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주주들이 있겠죠. 가로에 맞는 것들을 다 보면 이거는 틀리고 상호회사, 계약자 총회, 주주총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에만 있는 특별한 회사죠. 상호회사라고 하죠. 상호회사는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업법상의 특수사단법인이라고도 하고요. 사원들이 공탁한 담보자금을 기금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운영에서 이익이 남게 되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법에 있는 보험편의 내용을 그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서 설립한다. 100명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금의 납입을 보면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에는 납입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및 설립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또 가로 채우기 문제인데요. 창립총회는 뭐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상호회사의 설립 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숫자가 계속 나올 건데요. 이게 등기 같은 경우는 항상 2주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 결의를 하는 경우는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의결권의 3분의 4 이상 항상 계속 나와요. 이건 좀 기억해 두면 많은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일, 4분의 3, 2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호회사에서 설립 등기할 때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자면
다른 거는 등기할 때 대부분 대표이사가 하죠. 근데 상호회사는 아주 특별하게 정관에도 이사와 감사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설립 등기할 때도 이사와 감사가 꼭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 다음에 문제가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13번 문제 보면요. 네, 상호회사의 기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호회사는 어떤 대행 기관을 둘 수 있는데요. 사원총회를 가름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상호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에서 각각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네. 사원 1인당 두수주의라고 해서 한 명이 하나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주식회사는 그 주식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데 반해서 상호회사는 한 명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목적과 그 소집에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얼핏 보면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오타 같기는 한데 이게 회의의 목적인데 회사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13번이 아마 그 중복 답안으로 이중 답안으로 처리가 됐던 것 같은데요. 원래 4번 여기 언제든지 여기에서 영업시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인데 아마 이 오타 때문에 이중 처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하고 4번 이중 답안으로 처리가 됐죠. 다음 문제 14번 보면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또 좀 간단한 문제로 빵점 맞지 말라고 그냥 던져준 문제처럼 보이네요.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설계사가 되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중개사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임직원 임직원인데 직원이라고만 써있네요. 아마 임원과 직원을 분리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사는 임원이죠. 근데 임원 중에 예외적으로 이사, 감사, 감사위원처럼 그 다음에 사회이사 이런 사람들은 따로 예외를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그 보험 모집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모집을 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15번 보험 설계사의 모집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험 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보험 설계사는 소속된 보험회사를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를 위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소속 이외에 한 개의 생명보험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생명보험사가 또 다른 생명보험사를 위해서 이건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생명보험, 서로 다른 업종을 하고 있을 때는 괜찮죠. 재산보험업을 경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서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손해보험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이 경우는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손해보험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되겠죠. 예. 그러면 맞는 지문이 나와 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경업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나와 라가 맞는 지문인데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우리 보험회사라고 할게요. 우리 보험회사가 우리 보험회사의 설계사, 이렇게는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는 다른 업종의 또 설계사가 있을 거예요. 업종이 다르면 이렇게 크로스로도 영업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다른 업종이 하니까 당연히 되고요. 또 다른 업종이 이렇게 우리 보험회사 서로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집을 제한의 예외를 적용을 받아서 업종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이 제한되는 자가 아닌 것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이 제한이 되는 사유는 보험 설계사의 등록 제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먼저 보험 설계사의 등록 제한 사유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설계사가 될 수 없죠. 네,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를 퇴직한 직원, 보험회사를 퇴직하고 설계사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 어떤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을 것 같죠? 네, 이 경우에도 안 됩니다. 보험회사를 퇴직한 직원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유, 어느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럼 한번 설계사의 등록 제한사유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대리점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많아서 앞글자를 한번 따봤어요. 피파, 벌금, 취취. 네. 피파에서 벌금을 물고 취취 하고서 책을 확 던졌는데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대리로 관리인한테 벌금을 줬더니 유행했다, 이런 식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너무 길어서, 너무 지려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피한정 또는 피성년 후견인, 이거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어법이나 금소법상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아직 집행유예 중인 사람,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되고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등록이 한 번 더 된 거예요.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가 2번이죠. 2번 이상이 되고, 아직 가중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업법상, 과태료 미납, 그리고 과징금 미납, 그리고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된 대리점이나 중개사의 소속에 책임 있는 임원. 그리고 책임 있는 임직원으로 2년이 미경과된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대리인.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법인이나 비법인 단체에서 관리인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과거에 보험료나 보험금, 대출금 등을 유용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설계사로 등록할 수가 없는 경우고요. 대리점의 경우는 이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마치 자동차 옵션을 고를 때처럼 이 부분을 다 포함하고, 대리점은 좀 급이 좀 높아서 여기에 추가해서 이 모든 것과 그다음에 설계사나 중개사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리점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아직 퇴직하지 않고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다른 보험사에 어떤 대리점을 한다고 하면 약간 좀 불공정한 모집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이건 법에서 미리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외국법. 외국법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모집에 우려가 있는 자. 불공정한 모집이라면 어떤 압력이나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이거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국가기관 같은 이런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에서 만든 금융기관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제외하고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감독규정까지 또 내려가야 되죠. 여기까지 보기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만 해당해도 안 되는 사람이 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보험중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이렇게 3명이 모집인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 등록이 제한된다. 제한서유. 아까 앞에서 볼 때 여기 설계사, 대리점, 그다음에 중개사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법인은 준등록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등록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법상의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근데 은행에다 예탁할까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 원 이상, 법인은 3억 원 이상, 금융기관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이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사와 법인 보험중개사로 구분하고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업종별로 또 구분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영업보증금의 예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영업보증금은 중개사, 보험대리점과 중개사가 예탁을 해야 되고요. 설계사는 소속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중개사, 대리점이 있고요. 또 개인과 법인으로 나눈다고 했죠. 개인은 1억 이상, 대리점은 1억 이내, 법인 중개사는 3억 원 이상, 법인 대리점은 3억 이내. 이 부분으로도 장난을 칠 수 있을 거예요. 이내와 이상.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예탁금은 어떤 예탁기관에 예탁을 해야 해요. 예탁을 어디다 하냐면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리고 대리점은 그 보험회사에다가 예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자리에는 금융감독원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18번.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 모집과 관련된 조항들로 굉장히 여러 조항이 있고요.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 지문을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계약의 모집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 확인하는 건 좋은데 사망보험계약을 여러 개 들면 자살사고가 일어날까봐 확인하는 걸까요? 사망이 아니죠. 여기는 중복 계약 확인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실손 비례 보상하는 계약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계약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실손 비례 보상하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죠. 그리고 기타 손해보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셨지만 그 법률 비용이라고 있죠.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벌금 비용, 합의 비용 이런 것들은 기타 무보험차 상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실손 비례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중복으로 내더라도 보상은 원금 손해액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낭비되고 보험금은 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약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 의무를 만들어 놨고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체결 시부터 지급 시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네요.
모든 과정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계약자가 지금 이게 좀 눈에 띄네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일반이 빠졌네요. 그래서 얼핏 보면 여기서 많이 속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보험 안내 자료에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안내 자료에 모든 사항을 다 적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고요. 중요한 사항은 보험 설계사, 보험회사,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등의 모집인의 이름이나 상호들, 그리고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생기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그리고 해약환급금,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관한 내용들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모집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하나요.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하면 설계사가 계약자, 청약자가 누군지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전화로 왔을 때 어떤 액션을 요구했을 때에 본인 확인은 좀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거를 미리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모집 등이 있어서 모집 종사자 등의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집 행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지 행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질문을 보면서 같이 볼까요? 모집 종사자 등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동의받았으니까 뭔가 될 것 같죠? 하더라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집 종사자 등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한 그 보험계약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모집 종사자 등은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와 청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실제 명의인의 실명이 동의를 했는데 아니 된다고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는 거예요. 실제 명의인이 동의하면 당연히 그 명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죠. 모집 종사자 등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이 필요한데 받지 아니하고 대신하여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이런 거를 대필이라고 하죠. 대필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맞는 거는 1번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이게 지금 승환계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승환계약은 모집행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요. 승환계약이 뭐냐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기존 보험계약이 있으면 이거를 해약이라고 하는 해지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유도해서 그러면 모집 수수료를 받게 되죠. 기존 보험 계약이 만약에 별로 좋지 않은,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도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라면 당연히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는데, 기존 보험 계약에 보험료도 싸고 보장도 좋은 상품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해봐야 득될 게 없는 거죠. 계약자 입장에서는 득될 게 없으니까 이런 거를 승환계약이라고 해서 막 금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승환계약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에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승환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진짜로 고객이 원해서 내가 이렇게 갈아타면 손해볼 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걸 자필 서명해서 증명할게 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승환계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위가 있은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6개월 상간으로 있었을 때, 이때에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승환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는 그거에 관한 내용이네요. 만약에 승환계약으로 간주가 되면 보험회사에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이내에 그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번 보면요.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계속 이거는 봐도 헷갈리는 거기도 하죠. 어떤 게 특별이익인가? 질문을 볼게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총액의 몇이죠? 100분의 10 또는 3만원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죠. 허용된 경우죠. 40만원이니까 12로 나눠보면 3만원보다 많이 나오죠. 이때는 당연히 3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특별이익을 준 거죠. 그 다음에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한 보험료의 할인. 기초서류에서 정했대요. 그럼 뭐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가 있어서 보험료를 할인해 줬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인 거고요.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약속한 거죠. 이거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기초서류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줄 수 없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대신, 대납, 대필 이런 거 다 안 좋은 겁니다.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대납이 또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가와 나 두 개가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자기계약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은 가로 넣기 문제네요. 가로 넣기는 가볍게 보면 되겠죠. 자기계약의 금지.
이거는 보험업법 101조의 자기계약의 금지라는 조항이고요. 그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요계액이 그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 절반을 초과하게 되면 그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런 거를 자기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죠. 이렇게 되면 100분의 50 간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항을 그대로 지문으로 활용해서 평소에 조문만 잘 보셨다면 금방 풀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의 보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대한 내용은 지문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이것도 바로 그냥 문제를 보겠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네, 맞죠?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거 꼭 알려야 됩니다.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에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네,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아니 된다. 예, 맞는 말이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다. 점포 외에서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 창구를 모집 행위를 한 해당 지점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예, 좋은 말 같죠? 네,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예, 지점별로가 아니라 본점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은행업, 금융기관, 금융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지점마다 이런 걸 설치할 수는 없어서 본점에만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23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네, 먼저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해야 되고요. 공익성도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수익성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원래 부동산은 영업용, 업무용 부동산만 소유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계약자면 다 받을 수 있죠.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더라도 그 회사의 계약자일 수 있고요. 약관 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일반인에게 대출. 요즘에 아마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해상, 어디 화재 이런 곳에서 대출 받으라고 주택 마련 자금 대출 받으라는 광고지가 많이 돌아가고 있고 저희 집에도 종종 붙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허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대출.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간접적이면 괜찮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거라면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건 4번이 되겠네요. 다음 24번. 보험업법상 특별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 계정이 뭐냐면, 일반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모든 상품은 일반 계정에 모든 보험료를 다 쏟아붓고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데, 특별 계정이란 거는 일반적인 계정과 달리 분리시켜서 그 계약에 대한 보험료만 모아서 따로 운영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은 뭐가 있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은 일단은 연금저축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보험, 그리고 변액보험, 한동안 많이 유행했었죠.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2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이거는 당연히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상품이 맞고요. 보험에서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당연하죠. 당연히 구분하라고 해서 특별계정을 만든 거니까 다 다른 특별계정, 그 밖의 자산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보험에서는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칙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특별계정의 자산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 회사가 합병된다거나 매도가 된다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A 손해보험 주식회사, 모회사와 B 주식회사, 자회사 간에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A가 B 보유의 주식을 담보로 B에게 대출하는 행위.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행위. 이거는 금지하는 행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B에게 정상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정상가격이네요. 그럼 이거는 허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가 A의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행위. 무이자로. 한쪽에게 불리하죠. 빌려주는 쪽에게 안 좋죠. 그 다음에 B가 시유회사를 설립할 때 A가 B에게 시유회사 주식을 취득할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A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B를 설립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A의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무상이겠죠. 외국에서 외국의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외국에서는 자본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설립한 지 5년 이내에는 무상 제공하는 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인정이 됩니다.
그럼 금지되는 행위는 가다라. 4번이 되겠네요. 그 외에 또 안 되는 행위들을 보면 보험회사의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나 교환 또는 신용 공유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재보험을 체결하는 행위, 그 다음에 여기 다 나와 있듯이 자회사 소유 주식을 담보로 신용을 공유한다거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을 공유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만 보험계약 대출이라거나 아니면 소액대출, 소액대출은 일반 자금 대출 2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출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사고금 정리하는 대출은 6천만 원까지, 대출금은 총 6천만 원 한도로 해서 소액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6번 문제 보실까요? 보험업법상 재무제표 등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또 괄호 넣기네요. 이거는 118조에 재무제표 등의 제출이라는 조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조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사해야 하고요. 장부를 폐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27번 문제. 보험업법 제93조에 따라서 보험설계사,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신고사항인데요. 이거는 보험업법 제93조에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모집 업무를 폐지하게 된 경우,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그리고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단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신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에 관해서 위탁을 해지했을 때 이때도 신고해야 하고, 보험설계사가 겸업을 하게 됐거나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업하게 된 경우 이때에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대리점이나 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재산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생명과 손해라고 했죠? 아닌 것은 바로 답이 나왔네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보험 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보험설계사, 대리점 또는 중개사가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 다 신고해야 될 사항 맞습니다. 28번 문제 볼까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험상품공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 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견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을 1명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나, 보험협회 상품 담당 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3년이네요.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보험협회의 장은 보험회사 상품 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사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예, 이 부분도 맞는 질문이네요. 그러면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정관 및 기초서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정관과 기초서류가 변경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보험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도록 한다. 인가는 아니고요.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으로 하는 건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할 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은 상식적이죠. 위반되는 내용. 법령 위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해도 평가의 공시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다. 네, 이거 맞고요. 이해도 평가의 공시 대상은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이다. 바로 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도 평가의 공시 방법은 평가 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네, 맞습니다. 이해도 평가의 공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이다. 네,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연 2회 이상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1번 지문에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해도 평가의 공시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다. 아마 학생분들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좀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대한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제출하고 있거든요. 보험개발원은 평가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현업에 있는 분들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네,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업법 제130조의 보고사항이라는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당연히 이때 5일 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만큼 100분의 1이면 대주주가 되는데 이게 변동됐으면 큰일이죠.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였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이것도 신고해야 하고요. 조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이것도 큰일이죠. 신고해야 할 만큼 큰 일이 되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나 다라 모두 다 신고해야 되는 일이 맞고요. 보고해야 되는 일이 맞고요.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융위원회 명령권이라는 조항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명령권에는 체결된 보험계약의 해지, 무조건 계약을 해지시킨다고 계약자한테 유리하진 않죠. 해지는 아니고요. 보험료 일부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의 자산 예탁, 돈을 좀 준비금을 마련해놔라 라는 걸로 예탁을 할 수 있고요.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 적립금을 더 보유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자산이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 예전에 책정됐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은 매우 다를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산을 재평가해서 장부 가격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하지 않고요. 33번.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치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의나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의 요구, 이거 하나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건의를 해서 금융위원회가 제가를 해주면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이거 하나만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짧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만 하나 말씀드리면, 임원의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요거는 원래 예전에는 요구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권한이 강화돼서 요구가 아니라 바로 해임을 권고나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34번. 보험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보험회사가 해산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가 해산을 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일부를 이전한 것은 해산사유다. 해산사유에 대한 내용이네요. 해산사유에는 보험계약의 전부죠. 보유하고 있는 계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 해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산을 결의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이 된다거나 아니면 보험계약의 이전 포함해서 이런 것을 해산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해산의 결의, 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않고 해산을 먼저 했다고 치면 그 후에 3개월 이내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허가가 취소되어서 해산할 때, 이때에는 특별히 금융위원회가 직접 등기를 촉탁합니다. 7일 이내에.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어떤 회사가 해산을 하려면 먼저 해산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해산을 하자고 어떤 결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결의를 했으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받아야 하고요. 이의제기 결과에 따라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할 수 있죠. 그리고 해산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보험회사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 등기를 하게 되고요. 공고를 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죠. 이런 플로우로 해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35번)
보험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보험회사도 합병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가 있고요. 네.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죠. 네, 맞는 질문이고요. 네,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한쪽이 주식회사인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를 할 수 있다. 한쪽이 주식회사는 다른 한쪽도 합병 후에도 주식회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에는 상호회사로만 할 수 있고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면 주식회사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을 할 때는 원하는 대로 상호회사나 주식회사 중 하나로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한다. 합병 후 존속이 상호회사면 입사를 하게 되죠. 그다음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상호회사 사원의 지위는 존속하는 보험회사가 생겨난다. 아니죠. 주식회사가 되면 지위를 잃게 되고요. 보험회사가 승계하는 건 보험 계약과 관련된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네, 36번. 보험업법상 보험조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네, 보험조사협의회에 대한 내용이네요. 보험조사협의회는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법에 대해서 먼저 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관계자에 대한 조사 실적, 처리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네, 맞죠. 이 업무를 하려고 조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니까요. 금융위원회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한 명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시행령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한 명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보험조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네, 임기는 아까는 2년이었죠. 여기는 3년입니다. 3년으로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방해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 요구권을 갖지 않는다. 문책 요구권을 갖습니다. 문책을 하지 않으면, 문책 요구권이 없으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협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럼 맞는 거는 가나 2개니까 2번이 되겠네요. 37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그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요. 법령에 따라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들,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이 그 제3자 보호의 그 범위가 적용 범위가 되는데요. 그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더라도 그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문을 보면요.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계약만을 대상으로 한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계약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더라도 이 보험의 대상이 이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지금 한번 쭉 보고 할게요. 손해보험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손해보험협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지급불능 보고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주기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네, 다 맞는 질문입니다. 네. 보험업법상 보험료율 산출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율 산출기관은 그 보험개발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보험개발원이 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주된 업무는 당연히 순보험료율을 산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순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다시 보험사나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문 중에 3번이 바로 눈에 띄는데요. 비교 공시가 아니라 검증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하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정보의 보유 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 제공 업무,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운행 정보, 자동차의 차대 번호 정보의 관리 업무,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따른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우리가 모르는 업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보험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된 업무를 잘못 표시해놨네요. 이거는 공부를 깊게 하지 않으셨어도 그냥 풀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네, 39번.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업자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의 보험계리업자의 등록과 업무, 등록하는 방법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규정한 건데요. 183조에 보면 보험계리업이라고 해서 보험계리업자가 어떻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해놨습니다. 보험계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때 등록을 할 때 총일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10,000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먼저 보면 보험계리업자는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맞고요. 보험계리업자는 잉여금, 배분, 처리 및 보험계약자의 배당금의 재분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업무입니다. 보험계리업자는 지급여력 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역시 주된 업무고요. 보험계리업자가 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맞고요. 금융감독원으로 되어 있네요. 감독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업법에서는 정답이 아니죠. 감독원이 나오는 부분은 아까 그 명령권에서 나오는 그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손해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류역과 같이 그 후단에 187조 손해사정업이라는 부분에 규정되어 있고요. 가로를 한번 채워볼게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는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멈칫했던 거는 결혼이 생겼을 때 그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된다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답을 보면 그러면 2, 6, 1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 지금까지 40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풀이하면서 보셨겠지만 법령을 그 가장 상위법인 보험업법만 공부해서는 완벽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없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시행령과 총리령, 그리고 때로는 금융위원회 고시, 감독규정까지 봐야 할 상황도 있고요. 조문에 보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그 하위 운영까지 연계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규이론을 강의하게 하면 그때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규이론에서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출문제 해설을 했고요. 처음이라 많이 떨렸습니다. 좀 더 연습해서 많이 능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